안녕하십니까. 제주 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2022년 1월까지 40조 원에 육박하는 운용 자산을 책임지며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국내 운영부문 총괄 부사장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채권 금리 전문가로 알려진 서준석 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채권쟁이 서준석의 다시 쓰는 주식투자 교과서, 눈덩이 주식투자법 등의 저작을 통해 성공하는 재테크의 기본은 가치투자라는 투자 철학을 전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책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는 오랜 세월 동안 돈을 둘러싸고 흥망성쇠를 거듭해온 인류 사회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으며 올바른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02년 탄생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드 회사는 무역 독점권, 무역 대상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무역소를 개설할 권리, 만약의 경우 교전을 벌이거나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등의 막강한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정부의 권력과 기업의 경제력이 한몸을 이루는 정경일체의 형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통하여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으며 네덜란드의 길드와는 세계 무역의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성공회가 탄생한 것도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헨리 8세의 로맨스가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제로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구교회의 재산을 왕실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몰수한 토지는 왕실의 재정에 편입되었고 교회에서 사용하던 종은 해군 함선의 대포로 재활용되어 영국의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영국 동인대 회사는 성공회를 탕생시키며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여 강화된 군사력으로 인도에서 포르투갈을 축출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네덜란드와의 경쟁에는 참패했습니다. 그 결과 고급 향신료 시장은 네덜란드가 계속 장악할 수 있었고 영국은 향신료 이외의 다른 품목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향신료 가격이 폭락하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몰락하였고 오히려 향신료를 포기하고 차, 커피, 설탕, 면화 등 다른 대안을 찾은 영국 동인도 회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은 급성장하는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1690년부터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등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였으며 보스턴 차 사건, 아편 전쟁들을 일으키며 250년간 활발히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다가 1858년 영국 의회에 의해 청산되었습니다. 1773년 영국 정부는 당시 미국에서도 최대 무역 품목 중 하나였던 차에 대한 모든 밀수 거래를 금지하고 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차의 교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관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사실상 차 가격은 하락했지만 차의 밀수를 통하여 불을 쌓던 미국 상인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들 미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영국 세력들은 어느 날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동인도 회사 선박들에 실려있던 차를 모두 바다에 던지는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내 여론도 피해자인 영국에 우호적이었으나 사건에 대응하는 영국 정부의 조치들이 너무 강경하여 영국 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해졌고 결국 미국의 각주들이 결집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세계대전과 브레튼 우주 체제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영국을 이어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한국의 경제적인 성공도 눈부십니다. 특히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추진으로 경제가 급성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었지만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대공황 시절의 미국이나 해방 이후 한국과 같이 국가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시행한 도로나 다리,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는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투자였으며 정부의 지출이 대부분 노동자들에게 돌아갔기에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비를 싼 가격에 서민들에게 제공하거나 고령자들에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소비를 창출하여
지역의 소득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교통비가 비싸서 한국의 고령자들이 등산, 하이킹 등 교외 활동을 취미로 가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고령자나 여성들의 경우 뜨개질, 화초 기르기 등 주로 집이나 동네 안에서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비는 싸지만 소비자 밀가지 지주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4%에 불과하며 집값을 제외하고 전세값과 월세값만 포함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데 부동산의 매매 가격 상승이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세계 3050 클럽, 즉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에 포함된 7개 국가 중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은 186%로 1위인데 2위를 차지한 영국보다 37%나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경쟁력이 약한 나라들입니다. EU에 편입되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강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독일처럼 자국의 경쟁력에 비해 약한 환율의 유로로 큰 덕을 보는 나라들도 있지만 자국의 경쟁력보다 강한 환율의 유로를 사용해야 하는 그리스 같은 나라들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점차 쌓이다가 금융위기 같은 불황한 상황이 발생할 때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국의 화폐가 없기 때문에 변동환율제의 재정 효과를 볼 수 없었고 이 시스템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독일, 프랑스의 지원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이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는 혜택을 많이 입었고 미국과 일본의 지원도 많이 받아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을 잘 수립하고 시행한 덕도 있지만 운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지 않으려면 금융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뛰어난 나라가 유독 금융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자산도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금융 문명에서 탈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